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가벼운 나로 살고 싶은 당신에게. 지은이는 시몬 김. 연세대학교 교수로 정년 퇴임 후 동대학 객원교수로 활동 중인 상담 심리학자이다. 미국 에모리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과 초빙 교수를 역임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대학 상담 코칭 센터장을 역임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연령, 성별, 직업, 환경이 달라도 삶의 무게와 피로, 압박 속에서 공통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삶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 저는 지난 30년간 한국과 미국의 대학, 초등학교, 상담센터, 정신병원, 대학병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이 삶의 무게를 감당해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삶의 행복 매뉴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혼자 행복한 사람이 함께도 행복하다. 둘째, 행복하려면 먼저 마음이 가벼워야 한다. 삶의 짐을 덜어낸다는 건 단순히 마음을 비우고 가볍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 책임, 불안, 관계의 부담을 직시하면서도 조금씩 자신의 삶을 다시 설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나에게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찾아온 여학생 서연이는 쉽게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을 못할 것 같아서요. 교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독인 것 같아요. 야동 중독이요. 하루라도 야동을 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운동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야동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려요. 여성 야동 중독자를 상담한 것은 처음이었다. 솔직히 나는 좀 의아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녀의 삶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서연이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도 활달하고 리더십도 있어서 주위에 친구들도 많았다. 서연이는 교육 계통에서 일하는 부모님을 따라 여동생과 함께 자주 이사를 다녔다. 부모님이 온통 일에 정신을 쏟는 동안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하나뿐인 여동생을 보살피고 챙기며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나 정작 부모님은 막내인 동생에게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보였다. 부모님의 우선순위에서 서연이는 자꾸 뒤로 밀렸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서연이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에 익숙해져 갔다. 부모님도 그런 의젓한 서연이를 많이 믿고 의지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을 위한 서연이의 헌신과 희생은 마치 자연스러운 것인 양 받아들여졌다. 부모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잘 해결해 나가는 맏딸 서연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 서연이는 대학생이 되면서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났다.
그제야 비로소 서연이는 제3자의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 왜 나는 그동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야겠다는 야무진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마치 봇물이 터진 것처럼 서연이는 그동안 빼앗겼던 삶의 기쁨과 보상을 찾아 누리기 시작했다. 그때 급하게 발견하고 손에 쥔 자신을 위한 즐거움이 야동이었다. 서연이의 말에 의하면 야동 중독은 자신을 방치한 부모님에 대한 반항과 복수인 동시에 부모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야동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맏딸 서연이의 스펙트럼과 가장 먼 행동임에 틀림없었다. 어쩌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연이는 일부러 자신을 계속 야동에 빠져 있게 내버려 둔 것 같았다. 서연이가 정말 원했던 것은 야동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서연이가 다시 유년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을 되찾아올 수는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서연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몫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들어와 영향을 미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그들의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타인이 내 삶에 출입하는 것의 빈도, 깊이, 형태를 최대한 규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할 내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서연이는 이제 부모님의 정서적 부재로 인해 울며 서 있는 어린 서연이를 놓아주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각자 자신의 삶을 산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삶이든 혹은 그 삶이 내게 호의적이든 적대적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그들의 삶으로 인해 받는 부정적이고 해로운 영향력에서 도망가고 벗어나야 한다. 타인들이 내 삶에 흘리고 간 유해하고 건강하지 못한 감정으로 찌든 나 자신의 일부분을 과감히 끊어버려야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서서히 빠져나올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끈질기게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그것이 나의 일상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해치는 올무를 놓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의 영향력으로부터 빠져나와 가벼운 나로 살고 싶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하고 지혜롭다. 인생에 정답은 없어도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갈등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맞닥뜨린다. 명쾌한 해답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삶은 단순하지 않다. 얽히고 설키고 복잡다단한 것이 세상살이이고 우리 인생이다. 나는 몇 년 전 뜻하지 않게 2가지 수술을 2개월 반 차이로 비슷한 시기에 받았다. 백내장 수술과 전신마취 치과 수술이었다. 2 수술 사이에 약 2달 반의 기간이 있긴 했지만 치과 수술을 받기 전에 여러 번 진행했던 신경치료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되었다. 치과 치료 일정이 잡혔을 때 안과에 문의했다. 얼마 후에 치과의 신경치료와 큰 수술이 잡혀 있는데 무리가 없겠냐고 말이다. 안과 쪽 대답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치과에 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비슷한 답을 들었다. 2 쪽의 대답이 모두 맞다. 이치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환자 입장인 나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 염려가 맞았다. 얼굴에, 그것도 아주 가깝게 위치한 눈과 입안의 큰 수술들은 분명 몸에 무리였다. 신경치료를 하는 동안 아주 밝은 불빛을 얼굴에 비추어야 했는데 얼마 전 백내장 수술을 받은 눈이 너무 부셔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두꺼운 수건으로 눈을 덮어야 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예민한 눈이 많이 불편했다. 얼마간 2 눈에서는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도려낸 입안의 상처는 욱신거리고 아팠다. 눈 수술과 신경치료와 치과 수술 사이의 짧은 기간은 환자인 나에게는 확실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때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인생에 정답이란 없다. 안과도 치과도 또 환자인 나도 모두 다 나름대로 답을 갖고 있었고 그중 어느 하나가 정답도 아니었다. 인생도 비슷하다. 삶은 모험과 예상치 못함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인생의 불확실성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나의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이다. 로저스는 모든 사람이 내면에 자기를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한 역량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지시하거나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원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진실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공감해 주기만 하면 내담자들이 알아서 문제 해결과 자아 실현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의 정답은 없을지라도 각자 나름대로 해답을 찾아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혹시 당신은 오늘 얽히고 설킨 삶의 교차로에 한가운데 서 있지는 않은가? 누구의 말이 맞는지, 무엇이 정답인지, 과연 인생에 정답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건지, 이러한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미심쩍음이 혹시 당신의 자신감과 평안과 행복에 망치질을 해대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사람 안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삶의 방향과 솔루션이 내재되어 있음에 기초한 칼 로저스의 인본주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에 충분하다. 방향을 찾아 헤매고 있는 모든 이에게 심리학자 로저스 할아버지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것이다. 당신 안에 이미 정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당신을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몇 년 전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주위를 살펴보니 오른쪽에는 아름답게 펼쳐진 넓은 강이 흐르고 있었고 도로는 넓은데 차들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혼미해졌다. 왠지 우리 차가 서울을 벗어나 자꾸 북쪽을 향해서 끝도 없이 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때 내 눈앞에 펼쳐진 내일 날짜 신문 헤드라인을 보았다. 땡땡 대학교 어느 여자 교수가 부모님을 모시고 월북하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그 도로를 벗어나 오던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원했다. 그런데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북쪽을 향해 얼마를 더 달렸을까? 드디어 출구가 나왔고 재빨리 방향을 틀어 오던 길을 되돌아갈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니고 운전자인 내가 북쪽으로 잘못 가고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결국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그것은 계획에 없었던 우회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회는 곧바로 가지 않고 무언가를 피해서 돌아감을 의미한다.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인생이란 원래가 그렇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우회로를 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나와 여동생은 부모님을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민을 가서 재미교포 1.5세로 오랜 기간 살았다. 이민 1.5세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을 따라 이민 와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세대를 말한다. 모든 기반을 한국에 두셨던 부모님은 낯선 타국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했다. 그렇게 부모님의 젊음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물 흐르듯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 그렇지만 나와 동생이 새롭고 더 넓은 세계에서 교육받고 폭넓은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더 넓고 글로벌한 시야를 갖게 해주셨다. 인생의 우회로와 관련해서 좀 특이하고 드문 상담 사례 하나를 기억한다. 미아는 아프리카계 영국인 학생이었다. 우리 학교 대학원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으며 교내외 여러 단체와 행사 등에서 한국어와 영어 통역을 맡았다. 미아는
한국어라는 새로운 선택을 위해서 경영학이라는 이전의 선택을 내려놓아야만 했다. 익숙한 영국의 대학 생활을 포기하고 낯선 나라인 한국에서 새롭게 대학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미아는 용감하고 대담하게 새로운 선택을 했고 후회는 전혀 없었다.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음에도 아프리카계 영국인이라는 좀 독특한 존재감으로 인해 한국에서 사는 것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한국에서의 문화적, 인종적 장벽과 편견이 때로 미아에게 진짜 우주의 미아 같은 느낌을 들게 했다. 지금 미아는 영국으로 돌아가 영어와 한국어를 번역하고 통역하는 아주 귀한 인재로 활약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미아는 우회로를 선택함으로써 나름의 도전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결국 행복한 반전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삶의 우회는 마치 우물안 개구리가 어느 날 안전하고 익숙한 우물을 벗어나 신세계를 접하는 것과 같다. 캐럴 드웩은 마인드셋, 즉 생각의 틀이나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인드셋이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이끈다는 것이다. 고착 마인드셋은 도전을 피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포기하며 노력은 소용없다고 단정한다. 반면 캐럴 드웩이 권장하는 성장 마인드셋은 도전을 받아들이며 좌절해도 끝까지 견딘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마인드셋이다. 고착 마인드셋을 가지고 내가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다. 성장 마인드셋의 진수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해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더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자신을 계속 확장하고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는 마음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우회로의 도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삶의 우회로들을 불편한 장애물이나 없애야 할 짐덩어리로 치부하는 대신 나를 성장시키고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는 친구로 만들면 된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항상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는 유연함과 도전 정신을 발휘해보면 어떨까? 우회로를 통해 내 안에 숨겨진 뜻밖의 보물을 발견하고 진정한 나 혹은 숨겨진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학기 말에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면 몇몇 학생은 어김없이 정해진 학사관리 사이트를 통해 성적 이의 제기 신청을 한다. 그런데 가끔 한두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정식 이의 제기 사이트를 사용하는 대신 교수의 개인 이메일로 문의한다. 대개 자신의 사정을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성적을 높여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자면, 교수님, 이 수업에서 A+를 받지 못하면 장학금이 끊길 수 있어요. 제가 가정 사정이 어려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적을 A+로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D-라도 좋으니 F만은 받지 않을 수 없을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F를 받으면 학사 경고를 받게 되거든요. 등이다. 그들의 사연이 다 절박하고 나름대로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는 학교가 정한 규정과 규칙에 따라 성적을 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교수가 성적을 마음대로 바꿔주기 시작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성적을 바꿔준 학생은 영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학생들이 알게 되기 마련이다. 성적을 바꿔준 학생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으나 감히 성적을 올려달라고 말을 꺼내지 않은 학생들도 이제 성적을 올려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누구 성적은 올려주고 누구 성적은 올려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정만 잘하면 성적 올려주는 교수로 낙인 찍히고 호구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교수로서 또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하나 생겼다. 그것은 특히 내 연구실에서 1대1 미팅을 하거나 학생을 만나거나 상담할 때 나에게 주문을 외운다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라고 얘기한다. 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은 나로 하여금 가능한 한 투명하고 책임있게 행동할 것을 독려한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그러나 비밀은 없다는 사실 혹은 상식을 간과해서 일어나는 일은 생각보다 많고 심각할 수 있다.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 계약서에 서명부터 한다. 여러 가지 사항 중 상담 내용을 비밀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것의 한 가지 예외는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판단이 있을 때이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담 내용을 발설하면 안 된다. 상담자는 상담의 모든 내용을 자기 안에 혼자 간직해야 한다. 좋은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잃는 데는 5분이면 족하다. 워런 버핏의 말이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거나 대중의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처럼 대중의 시선과 관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영국 인지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만든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 개념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뒷받침해줄 정보에 무의식적으로 더 끌리고 그것을 찾고 중요하게 여기며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확증 편향은 사람들이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어떤 살인자가 자기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혼자 알고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 살인자는 끊임없이 신문이나 TV 뉴스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정보를 찾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확증 편향적인 행동으로 인해 살인자라는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즘은 무서운 세상이다. 사람을 불신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로 세상을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처럼 살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으니 내가 정신 차리고 스스로 앞가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세상 천지에 영원한 비밀 같은 것은 없다. 2000년도 초였던 것 같다. 미국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비행기 기장이었는지 누군가가 방금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기내 방송을 통해 전해주었다. 그런데 내 옆에 갓난아기를 안고 앉아있던 젊은 백인 여성이 흐느껴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편은 군대에 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이라크 침공 소식을 들은 것이다. 그녀는 무척 불안해 보였다. 유한하고 불완전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수히 많은 불안을 경험한다. 불안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중 하나이다. 상담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물론 내담자에 따라 그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나는 상담할 때마다 초반에 수면, 식사, 용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편이다. 못 자고, 못 먹고, 오랫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우울증과 불안감 등의 정신적 이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능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쾌락 원리에 의해서 작동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쾌락 원리의 저편에서 그는 쾌락 원리와 함께 존재하는 죽음을 추구하는 무의식적인 욕구인 죽음 원리 혹은 타나토스를 소개했다. 영국의 정신분석가 안토니 스토어는 죽음 본능을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모든 자극이 멈추는 영원한 평안에 이르기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라고 서술하고 있다. 모든 불안의 밑바닥에는 죽음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불안을 없애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운동, 충분한 수면, 긍정적인 인간관계, 명상 등을 권한다.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철학자인 몽테스키웨의 명언 중 하나인 한 시간의 독서로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은 없다와 같이 독서를 통해 불안을 진정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나는 또 다른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불안감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기본값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남녀노소, 부와 지위 등 그 무엇과도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자연스럽고 흔한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불안감이다. 두 번째 방법은 모든 불안 심리의 맨 밑바닥에 자리한 죽음을 인지하고 그것과 맞닥뜨리는 것이다. 혹시 당신이 지금 어떤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나름의 불안을 안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싸우고 결혼하고 자식도 낳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또는 모든 인류의 운명이자 마지막 종착지 혹은 미지의 세계로의 출발지인 죽음에 관해 심도 있는 진지한 생각과 명상을 해보자. 막내 조카 소피아는 어릴 때 이모인 나와 팔씨름하는 것을 즐겼다. 승부욕이 강한 그녀는 자꾸만 나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조르곤 했다. 우리는 한 판에 $1를 걸고 팔씨름을 했는데 매번 소피아가 이겼다.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소피아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나와 어른들에게 물었다. 어릴 때 팔씨름에서 어린아이였던 자기가 성인인 이모를 어떻게 매번 이길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라고 했다. 어느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농부 할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가 잊히지 않는다. 밤이고 낮이고 짐승들이 내려와 농작물을 따먹고 가는데 그냥 놔두는 수밖에 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산짐승이 1kg, 땅 주인이 1kg, 그리고 농부인 자기가 1kg, 그렇게 셋이 사이좋게 농작물을 나눠 먹는다고 하셨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땅을 일구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기게 놔두는 것의 비밀을 알고 계시지 않았나 싶다. 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승리의 기쁨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과 자극이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며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이다. 그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열등감 콤플렉스이다. 열등감 콤플렉스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이나 무능함, 낮은 자존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그 외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고 못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열등감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취를 위한 노력과 발전의 자극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열등하다는 느낌이 자신을 압도하게 되면 병리적인 상태가 된다. 나의 가치가 타인보다 우위에 있는가 없는가에 좌지우지 된다면 나의 값어치는 타인의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 남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삶은 의미가 없는가? 다른 사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는가? 자신감 있고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이기게 놔두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는다. 상대를 나의 적이 아닌 나와 친한 사람 혹은 아군으로 여긴다면
그들의 승리 또한 나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이다. 긍정 심리학은 행복과 주관적인 웰빙에 기여하는 조건들로 배우자,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폭넓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 조직의 멤버십, 육체적 운동이나 명상이나 기도를 제시했다. 삶을 더 즐기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 져주는 것도, 그리고 더러는 다른 사람이 이기게 놔두는 것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의 한 방식일 수 있다. 2024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한 기사가 내 눈길을 끌었다. 어릴 적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72년간 철제 인공호흡 장치에서 살아온 폴 알렉산더가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였다. 철제 인공호흡 장치는 목 아래 신체를 철제 용기에 넣고 음압을 간헐적으로 걸어 폐를 부풀게 하는 장치이다. 쇠로 만든 큰 드럼통 안에 몸을 다 집어넣은 뒤 얼굴만 바깥에 내놓고 생활하는 형국이다. 그는 특수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다니며 공부했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법정에 출석할 때는 마비된 몸을 지탱해주는 특수 휠체어를 사용했고 집이나 사무실에서는 다시 철제 폐로 들어가서 생활했다. 그는 입에 펜을 물고 8년에 걸쳐 자서전을 써내는 열정과 끈기를 보여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줬다. 우리에게는 일상인 정상적인 폐의 작동이 그에게는 꿈이고 기적이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가 단 하루라도 그 지겹고 감옥 같았을 철제 인공호흡 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신문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에서 만년의 폴 알렉산더는 철제 인공호흡 장치 안에 누워서 얼굴만 내밀고 행복하게 환히 웃고 있었다. 그의 얼굴 바로 옆에는 빨대가 꽂힌 2개의 음료수 잔과 스크램블 에그 등이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렇게 얼굴만 내민 채 고개를 돌려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 지면과 평행으로 누워있는 그의 몸 안으로 음식이 잘 내려갔을까? 음식은 누가 떠먹여줬을까? 움직이기가 불편한데 소화는 잘 되었을까? 맛있는 음식을 적어도 하루 2-3끼 먹으면서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는 우리는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 걸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공기를 매 순간 들이마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작동하는 폐와 심장을 우리는 왜 잊고 사는 것일까? 사회교환 이론은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잘 알려진 유용한 이론이다. 간단히 말해서 사회교환 이론은 모든 인간관계와 집단의 상호작용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이익을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자연과 무생물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강화한다.
감사와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행위이다.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과의 관계 혹은 접촉에서 고마움을 느껴보자. 그러면 나와 연관되는 모든 상호작용이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며 발전적으로 변한다. 공감은 심리학과 상담학에서 매우 중요한 인간관계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공감에 반대하다의 저자이자 미국 심리학자인 예일대학교 교수 폴 블룸은 공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이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낌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과 동정은 비슷한 것 같으나 다르다. 동정은 관찰자와 관찰되는 사람 사이의 유사성 인지에 기반하여 일어나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자발적인 정서적 반응이다. 반면 공감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의도적인 정서적 반응이며 관찰자와 피관찰자 간의 인식된 차이를 기반으로 경험된다. 즉, 동정은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서적인 느낌이고, 공감은 나와 같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블룸은 공감에 있어 마음보다 머리와 이성을 더 많이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기 초기화는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영향을 받기 전 혹은 영향을 덜 받은 한 인간의 최초 상태나 원래 자아와 가장 가까운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 부모 혹은 양육자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영향력을 걷어낸 그 사람의 고유한 원시적인 상태와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이 자기 초기화 과정과 가장 가깝다. 자서전, 기억, 꿈, 사상으로 잘 알려진 칼 융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이다. 특히 인간 존재의 핵심인 푸시케의 단단히 내장된 무의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파헤친 것으로 유명하다. 융은 인간 심리의 핵이라 할 수 있는 무의식을 두 가지로 분리했다.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다. 개인 무의식은 한 개인의 삶 가운데 축적된 의식적인 경험들이 주로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정서의 충격으로 인해 무의식의 세계로 편입되고 억압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콤플렉스의 형태로 우리 개인의 생각, 기억, 감정, 행동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융의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정신분석 개념 중 하나는 집단 무의식이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고 전해 내려오는 인류의 관습, 문화 등 개인적인 것이 아닌 집단적이고 원초적인 것을 의미한다. 집단 무의식을 통해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한 인류로 묶인 우리에게 전달되고 영향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뱀을 보면 놀라는 것은 인류 대대로 뱀에게 물림으로써 생긴 두려움의 감정이
모든 인간의 유전자에 흘러내려오고 전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 구조를 양파처럼 생각한다면 가장 밖에 있는 껍질을 의식, 그 안쪽을 개인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집단 무의식이 있고 맨 안쪽 중앙을 진정한 자기 혹은 참 자기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나를 초기화하고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의식과 개인 무의식 그리고 집단 무의식을 통과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원시적인 나라는 자아를 찾고 그것에 이르는 과정부터 의식과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100%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와 분리되어 외부에 존재하는 제3자는 의식과 무의식의 굴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자기를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숙련된 심리상담 전문가는 내담자의 불분명하고 모호한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한 후 그것을 정리하여 상담자의 언어로 내담자에게 다시 전달해 준다. 이것은 내담자가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여 자기 초기화를 실현하고 진짜 자기를 찾도록 돕는 과정이다. 우리는 때와 장소에 따라 매 순간 변한다. 나라는 개념 자체도 고정적이기보다 유동적일 가능성이 크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부모나 양육자 등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자기 초기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자기 초기화 혹은 리셋은 어쩌면 끝이 없는 진행형이다. 최초의 나 자신을 찾고 발견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눈과 귀를 잠시 닫는 것일 수도 있다. 나에게 시선을 돌리고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자기 안으로 정직하게 걸어 들어가 보는 과정이다. 세상과 문화의 군더더기가 덜 묻은 담백하고 깨끗한 태초의 나로 회귀하는 것이 나를 초기화하고 리셋하는 것이다. 내가 초기화되고 리셋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나에게 대체적으로 편안하고 불편하지 않은 상태일 것이다. 즉,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별 불편함이나 역겨움 혹은 미안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를 초기화해야 한다. 원래의 태고적 나 자신으로 리셋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아마 내가 6살 무렵이었을 것이다. 부모님과 3살짜리 여동생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막 저녁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다. 우리 집은 식탁 바로 앞 벽 전체가 유리문으로 되어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는 넓은 마당이 훤히 보였다. 저 멀리 하늘에는 태양이 오른쪽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지는 태양의 불그스름한 오렌지빛이 무척이나 강렬하고 아름다웠다. 그 순간 나는 정말 행복했고 좋았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불타오르는 찬란한 태양이 서서히 산 뒤로 넘어가는 순간 가슴이 아려오면서 슬픔이 나를 엄습하고 있었다. 태양이 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알아차렸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저 태양처럼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나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삶의 허무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실존적 공허는 빅터 프랭클이 소개한 중요한 심리학적 용어이다. 그의 저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 의하면 실존적 공허는 의미 없음과 공허함 혹은 텅 빈 느낌의 감정 상태를 표현한다. 실존적 공허는 빅터 프랭클의 환자들이 호소하는 내적 공허 현상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실존적 공허이다.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데서 오는 삶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살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였던 내가 지는 태양을 보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어렴풋이 느꼈던 삶의 유한성과 허무도 모든 인간에게 내재한 기본적인 감정인 빅터 프랭클의 실존적 공허와 맞닿아 있다. 문득문득 밀려오는 삶의 허물을 감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삶의 의미를 일깨우고 찾아내고 발견하려는 시도를 감행해보자.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한 실존적 공허를 경험하고 있는 텅 빈 우리 마음의 빈 자리에 삶의 의미를 채워 넣어야 한다. 인간 존재의 뿌리와 관련된 신이나 영적인 존재와의 만남으로 인간의 영혼을 깊숙이 파고드는 허무의 감정들을 다스릴 수도 있다. 인간에게 뿌리 깊게 내재한 허무와 텅 빈 느낌의 완화와 카타르시스를 위해 신뢰할 만한 지인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그림과 같은 예술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화장을 하지 않고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선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그 룰을 깨야만 했다. 백내장 수술 때문이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한 달간 샤워는 할 수 있었으나 얼굴은 씻지 못하고 그냥 물수건으로만 닦았다. 수술 뒤 한 달 후부터 화장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나는 한 달 후 화장을 가볍게 했음에도 눈 쪽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안전하게 한두 달 더 화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맨 얼굴로 학생들과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내 눈과 시력이 달린 문제였다. 3, 4월 두어 달간 눈을 질끈 감고 화장하지 않은 채 마스크만 착용하고
수업을 감행하고 미팅에 참석했다. 평생 처음 경험하는 맨얼굴 데뷔는 색다른 삶의 경험을 안겨주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도 천둥이 치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이상하게 대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대신 나는 이전에는 미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자유로움을 만끽하기 시작했다.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던 짐 하나가 사라진 느낌이었다. 나는 그동안 왜 내 얼굴을 화장으로 감싸야 한다고 믿어왔던 것일까? 화장에 대한 나의 굳건한 신념을 던져버렸더니 어라, 깊숙이 숨어있던 익숙하지 않은 내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아주 가볍고 산뜻하게 말이다. 그렇게 나는 원래의 나를 버리면 진짜 나를 찾게 된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빅터 프랭클의 역설적 의도를 소환하게 만들었다. 역설적 의도는 빅터 프랭클이 소개한 의미 치료의 중요한 기법 중 하나이다. 이 치료 기법은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인간의 역량에 기초를 둔다. 신체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가면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질 것 같은 공포, 즉 예기 불안을 느껴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에게 빅터 프랭클은 거리로 나가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보라고 하며 환자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한다. 어제는 심장마비가 2번 왔고 오늘은 3번 올 시간이 충분해. 아직 아침 일찍이니까 멋지고 지독한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까지 덤으로 얻게 될 거야. 이 과정에서 환자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인 심장마비를 직면한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거리로 나가 심장마비를 유발하려고 시도하면서 그는 자신의 두려움이 실제로는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최악의 두려움을 직접 불러일으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이 비합리적이며 근거 없는 것임을 스스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그 환자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을 주었고 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라는 실체의 진위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내면을 3개의 층으로 나눈다. 이드, 에고, 슈퍼에고이다. 영국의 정신분석가 안토니 스토어는 이 3가지의 인간 심리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드, 즉 원초와는 원초적이고 정리되지 않았으며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어둡고 접근하기 어려운 인간 성격의 한 영역으로서 혼란과 본능으로 가득 차 있다. 반면 에고, 즉 자아는 인간의 의식을 대표하는 심리 구조이다. 2차적 과정인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사용한다. 슈퍼에고, 즉 초자아는 부모의 금지와 비난으로부터 유래된 자아이다.
어린 시절 오랜 기간의 의존으로 인해 부모의 기준과 사회의 기준이 자신의 영혼과 결합하여 내면화된 것이다. 그 결과 자아 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 내가 나를 꼭 붙들고 있는 한 숨어있는 또 다른 나 혹은 진짜 나는 발견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수해오던 나를 과감하게 한번 내려놓아 보거나 객관화해보면 전혀 다른 뜻밖의 나를 맞닥뜨릴 것이다. 익숙한 나다움을 놓아주면 또 다른 진짜 나다움을 건져 올릴 수도 있다. 언젠가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내 옆에 앉은 남자분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나로부터 아주 특별한 느낌과 기운을 감지한다고 했다. 이야기의 골자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잠시 함께 차를 마시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순간이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더 문제였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있는 나 자신도 정말 깜짝 놀라고 기가 막혔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그 또한 좀 놀란 표정으로 결혼을 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냥 차 한잔 나누며 얘기하고 싶어서요 라고 했다. 차 한잔 하자는 말에 생면부지의 어느 여자 입에서 나온 해괴한 말을 그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까? 참고로 그날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시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잘 알려진 성격 유형 테스트 중 하나인 MBTI는 독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이다. 4개의 선호 지표를 축으로 해서 16가지 성격 유형을 도출해낸 성격 검사이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고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TI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하나의 도구이다. MBTI의 4가지 선호 경향 지표는 간단히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에너지의 방향으로서 I, 내향인, 그리고 E, 외향인. 두 번째는 인식의 방식으로서 S, 감각, 그리고 N, 직관. 세 번째는 판단의 기능으로서 T, 사고, 그리고 F, 감정. 마지막 4번째는 생활 양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J, 판단, P, 인식이다. 두 번째 지표인 인식 방향, 즉 S와 N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볼까 한다. 세계 인구의 75%는 감각을 통해 사건이나 사실을 인식하는 반면 나머지 25%는 직관을 통해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은 오감과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건과 사실을 인지한다. 그러나 직관적인 사람들은 사건과 사실 뒤에 숨어있는 의미나 관계, 가능성 등을 더 잘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경험이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나 예감 혹은 영감을 통해 인식하고 이해하므로 N의 인식은 과거보다 미래지향적이다. 지하철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던 남자는 그저 단순히 나와 마주 앉아 소통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그의 제안을 짧게 사양했지만 그가 또다시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고 있으니 N 기질이 강한 나로서는 엄청난 비약을 통해 더 정확하고 강한 거절의 표현으로 철통 방어를 했던 것이다. 나는 그가 차를 마시자고 한 제안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너무 직관적으로 예감했다. 한참 먼 미래를 바라보고 앞서가고 넘겨짚은 것 같다. 그래서 함께 차를 마시자는 단순한 제안에 뜬금없이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라고 오버해서 답해버린 것이다. 강력한 N 성향은 어떨 땐 강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언젠가 중간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수업을 빠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학생을 볼 때마다 직관적으로 어딘지 모를 불안함과 부자연스러움을 감지했다. 걱정이 되어서 주의 깊게 눈여겨보고 있던 중이었다. 어느 날 나의 직감이 그 학생에게 연락하라는 신호를 보내왔다. 문자로 안부를 물으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했더니 곧바로 전화벨이 울렸다. 아,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집 밖을 나가기가 힘이 들어서요. 불안 증세와 우울증 그리고 스트레스로 도저히 학교를 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1시간가량 전화 상담을 마치고 이메일을 열어봤더니 마침 그날 아침에 그 학생이 상담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이메일을 나에게 보냈었다. 나는 그의 이메일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와 전화로 상담하게 된 것이었다. 나의 강한 N 성향이 미리 그의 상태와 마음을 파악하고 선제 대응한 셈이다. 우리는 자주 뭐 아니면 도, 좋은 것 아니면 싫은 것, 선과 악 같은 흑백 논리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삶의 많은 것들이 무자르듯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완벽하게 고정된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두 변하고 진화하고 성장한다.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숨어있는 무수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편견을 버리고 모든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태도이다. 가벼운 나로 살고 싶은 당신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저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가벼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반대로 무거운 마음은 무엇을 뜻할까요? 마음이 무겁다고 할 때 그것은 불안이나 우울이나 불만이나 화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거운 것은 물속에서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수면 위로 둥둥 뜹니다. 기체도
공기보다 비중이 큰 것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공기보다 비중이 작은 것은 위로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무거운 마음은 우리의 삶을 가라앉게 하고 침잠하게 하고 주저앉아 있게 합니다. 반대로 가벼운 마음 혹은 가뿐한 마음은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변화하게 만듭니다. 무거운 마음도 때로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적당히 무거울 정도만 무거워야 합니다. 등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우면 나그네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다고 아예 짐이 없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는 길고 무거운 장대를 손에 들고 균형을 잡습니다. 삶의 무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보탬이 되는 형식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 책에 제가 낭독하지는 않았지만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음은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버티는데도 핵심적인 요소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착취와 수탈을 당했던 백성들에게는 지배계급에 대한 날카로운 해학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해학이란 상대의 잘못을 꼬집으면서도 그것을 웃음으로 포장해서 나도 상대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가벼우면서도 그 내면에는 송곳 같은 비판 정신이 숨어 있습니다. 웃음에는 삶의 무게를 단번에 반감시키는 놀라운 힘과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용수철 같은 반발력이 있습니다. 움베르트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숀 코너리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배경은 중세 수도원인데 이곳에서 연쇄살인이 벌어지고 숀 코너리는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으로 파견됩니다. 결말만 말씀드리면 범인은 수도원장이었고 범행 동기는 웃음이었습니다. 웃음은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소하는 도구이고 또한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웃음이 있는 자는 신을 찾지 않습니다. 웃음이 없는 자만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원장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희극을 주제로 쓴 시학이라는 책의 페이지마다 독을 묻혀서 그 책을 읽는 사람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웃음이 신을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할까요? 아니면 인간이 신을 위해 존재할까요? 중세시대에는 인간이 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신본주의 철학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간성의 말살이었죠. 인간보다 신을 앞세우는 문화에서는 인간의 소중함이 경시되고 인간다움이 꽃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광기라고 합니다. 웃으며 살아가고 가볍게 혹은 가뿐하게 살아가도 너무 짧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웃음이나 가벼움 혹은 가뿐함이 삶의 목표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인생이 삐걱거리지 않게 도와주는 가장 좋은 윤활유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당신께서 가볍게, 가뿐하게 웃으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